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인적 쇄신에 대해선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5분 모두 발언, 한 25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짧았다. 저는 이제 좀 무제한으로 방송에서는 중계방송을 안 하더라도 네.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40분의 이야기 나왔지만 총 55분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20분간 윤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동안에 35분간 12개 질문이 나왔다 그래요. 나올 만한 질문 나왔는데 좀 예리한 맛은 없었다. 무슨 말씀이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지점에서 지금의 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 본인은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며 문제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고치겠는가는 그런 개선 의지와 함께 각오를 듣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그런 절박함이나 진정성이 너무 느껴지기에는 좀 제가 보기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말씀은 국민의 뜻을 새기겠다. 심지어는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부터 이제 분골 쇄신하겠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많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표정이나 태도, 답변에서 대통령이 요즘 상황을 정말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테고 또 앞으로 잘 해결 나가겠다는 각오가 남다를까라는 대목에서는 조금은 전달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 남도 운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청사진으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무력 시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하기로 하겠고요. 우선은 연이은 질문을 한다면 오늘 100일을 맞아서 한 기자회견 약간은 미진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동안의 전국 인식이랄까 이런 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기는 저도 좀 힘들었다고 보고요. 딱 하나만 고르라. 55분간 얘기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2개쯤 골라봐라. 그러면 민심 겸허히 수용하겠고 인적 쇄신은 없다. 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늘 하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 국민을 이렇게 강조한 배경에는 저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나 윤석열은 기존 정치권에 빚진 것 별로 없다. 기존 정치권 논리 그대로 내가 따라갈 필요 없고 그렇게 존중할 의무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권과는 거리 두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의 정치나 국정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 국민들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런 걸로도 읽힙니다. 대표적인 게 도어스태핑 가지고 아직까지는 감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선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정성 가지고 뭔가를 계속하게 되면 알아줄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다 좋은데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알아줄 거냐? 국민들은 뭘로 판단할 거냐? 대통령의 말씀으로 몇 마디에 강한 의존을 갖고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믿어줄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심히 봐야 될 대목 하나는 매우 잘못한다, 상당히 잘못하는 답변은 매우 잘못한다가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를 뛰어넘어서 능력 문제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다면
비상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적 목적으로 인지도 지지율을 올리려고 인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은 맞는 듯 하면서도 그럼 뭘로 증명할 겁니까? 당신의 진정성을,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정을 쇄신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걸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어때요? 그 핵심은 인사인데 네. 석 달이나 좀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은 호흡도 제대로 못 맞추고 능력 발휘할 기회를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라는 게 너무 여유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부터 좀 빨리 바꾸는 게 맞다. 어차피 나중에 다 바꾸게 돼 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쫓기듯이 하게 되면은 이른바 뭐 옛날 병법 용어로 뭐 축차 투입이라 병력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저 쇄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먼저 대통령실부터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해야 지금 홍보만 약간 바꿀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 홍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들 언론 탓하고 홍보를 탓해요. 왜? 우리는 내용은 좋은데 컨텐츠는 좋은데 홍보가 잘못돼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흔히들 가장 쉬운 비난 대상은 홍보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자들 설명 좀 잘하세요. 뭐 대변인 보호합시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홍보 라인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고 네. 대통령의 태도, 말씀 모든 게 좀 달라져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홍보 라인만 이른바 공박해서 바꾼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인적 쇄신은 커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방금 저 신 전 의원 마지막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대개들 홍보만이 탓하는데 그렇죠. 컨텐츠가 중요하지. 홍보만 바꿔서 잘 될 것 같으면 실패할 정권 별로 없지요. 예, 사람을 함부로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거 잘 안 하겠다는 건데요. 네. 저는 그 진정성이나 그 말 자체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배경에는 이 정부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점을 국민들은 깜냥이나 자질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가? 네. 한번 살펴보셔야지요. 그 새로 누구 뽑으면 와서 인수인계하고 적응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은 치러도 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민심이 꽉 막혀 있거나 맺혀 있는 대목의 민심은 급소에 마치 혈자리에 침을 놓듯이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효과, 그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 이득도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싹 뜯어 고쳐. 그럼 뭐 좀 달라지지 않겠어. 그건 정말 쇼지만 보강을 해도 좋고. 왜냐면 청와대를 상당히 다운사이징 해놓은 건 맞으니까. 보강을 해도 좋고 어떤 자리, 내각도 포함해서 한두 자리쯤은 상징적으로라도 바꾸면 우리하고 소통할 것을 정말 다져가고 있구나. 휴가가 꼭 무슨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그 언저리를 해서 대통령이 뭔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만큼은 확실히 전달이 되어야 하락 국면도 멈추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약간의 날카로운 맛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이준석 전 당대표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대통령의 기자가 묻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대응을 안 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 발언은 무슨 말을 했는지 챙겨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상식으로 본다면 언론에 도배를 하고 하는데 아침 저녁 신문 보고 방송 보면 이준석이 저런 나가서 밖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차라리 뭐라 그럴까? 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속을 쓰였는지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요즘 우리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잘 하고 계시길래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자 보내다 보니까 제가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어서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한 대목이 있어요. 하지만 피해 나가는 모습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만 같으면 신전 의원하고 계속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서 우선 전국의 초관심사이자 집권 여당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그 여파잖아요. 네. 근데 난 그 뒤로 전혀 몰랐다 이 말은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문방송은 좋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신문방송 안 보실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대통령께 올라가는 주요 이슈, 뉴스 체크 이런 거에 그 부분이 몽졸이 빠졌다? 그럼 저는 그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언급하기 좀 껄끄럽고 계면적인 점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인데 왜 우리가 그 짐작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별로 코멘트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그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당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랬는데 집권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성장통 정도로 여기고 싶고 더 이상은 제가 관여하지 않을 상황이 되면 좋겠고 빨리 안정을 되찾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모두들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다. 이 정도 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오늘 저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양반은 원래 말 툭툭 잘하잖아요. 아직은 뭐라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많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뭐 3시쯤에 신문하러 가면서 예, 앞에서 판단이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했던 강한 이야기. 오늘 대통령은 거기서 또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피해가는 모습. 둘은 건너올 수 없는 겁니까? 저는 자 기자들이 많이 물었잖아요. 그 후에 그제 어제도 계속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한 겁니까? 결별선으로 봐야 됩니까?라고 윤석 대표한테 물을 때마다 결별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하고 결별할 거면 이렇게 안 했죠. 왜? 더 강하게 했을 거라는 취지로 들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것에서는 불신이 많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나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서로를 필요한 대목이 있다. 이준석 대표는 왜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나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이거 대응도 하는 거고, 또한 보수 정당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이 당을 뛰어나가지 않을 거라면 탈당하지 않을 거라면서 안에서 뭔가를 현실적으로 도모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거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의 지지율을 그래도 가장 2030에 어떻게 보면 그 정서를 정확하게 대변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외에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둘은 정치적으로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가면 오늘 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저는 이 가능성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연합을 연대를 하거나 해야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 말씀은 세 번째 어깨 동무도 가능하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국민들은 이 장난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이었을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비판하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가운데서 이간질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일까라는 대목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미 두 사람이 갈라서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거에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은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었고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상당히 좀 민망할 정도로 뼈 아프게 얘기했죠. 뭐 양두구육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 때도 정말 생각 같아서는 뛰쳐나가고 싶었다. 연을 끊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운동을 했다. 이런 거고 대선 기간 중에 저는 윤 대통령
당신은 윤 후보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하고는 어쩔 수 없이 대선 전까지는 같이 가지만 나와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은 이미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흔쾌하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일단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당무에는 관여치 않고 현실 정치에는 초연하겠다고 계속 언표는 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대통령 없이 집권 여당 여권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칼자루는 역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와 전기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종의 연합 또는 제휴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기는 힘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없고요.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뛰쳐나가거나 새로운 당을 만들 섣불리 그러리라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 체제에서 비주류를 계속 견제하면서 탄압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그러면서 명분과 이미지를 축적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030 세대를 잘 캐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가 이제 꾸려졌잖아요. 한 2명 정도가 좀 젊은 층이에요.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최재민 강원도 의회 의원과 이소희 세종시 의회 의원이 좀 젊은 층의 비대위원이죠. 그렇죠. 두 분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이렇게 커리어나 이런 거 보면 일찍부터 정치 활동을 했고 혁신적인 제안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최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아 현 국회의원이 아마 추천을 한 것 같고 또 이소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고 장애인 모의적 불편하시면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30대 초반이고 네. 중후반이고 다 좋은데 이준석이 왜 저렇게 힘을 갖게 되느냐.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2030 특히 남성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갈구하는 지점이 뭔지를 정치적으로 가장 이해하고 가장 잘 대변에게 왔기 때문에요. 그 지점을 다른 사람들로서는 잘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게 토론회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율의 정식화, 정치적으로 짧은 단어로 표현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대체제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비대위가 출범 잘했고 제가 볼 때도 뭐 정치적 색깔보다는 좀 나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신경 써서 구성한 거는 맞다. 하지만 이걸로 당장 오늘 남부지방법원에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되면 네. 비대위 자체가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비대위가 없어져야 되는 하루 천하가 되는 일일 천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취약한 구조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 뭡니까? 아니 전당대회를 언제 해야 될지 일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 10월 조기 전당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다른 일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12월 내지 1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지금도 안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밤 내일까지는 더 불안한 거예요. 가처분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봐야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처분. 솔직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어느 성향을 갖고 계시고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 즉 법리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지는 않는다. 팽팽하게 다루어볼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 같습니다. 이 말은 100대 0으로 끝날 수는 도저히 없는 성격이고 예. 판사 성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가장 그 초점이 이거잖아요.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두로 밝혔을 때 구두로 밝힌 그 순간 최고위원 자격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렇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접수되는 순간부터 사퇴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구두로만 한 상태에서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큰 문제 삼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반면에 이준석 측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 정말 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권성동 체제가 정치적 리더십을 잃은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무중력 상태, 존립 근거가 없어지고 리더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내용에 빠질 것 같고, 그 비대위원 중에 이분 이소희 의원은 기억 시청자분들 잘 못 아실지 모릅니다만 국민의힘이 초창기에 픽업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느 당이거나 우리 정치의 미래나 비전은 참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비대위원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밑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신문이 3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신문이 끝나고 나와서 또 얘기를 할지는 잠시 뒤에 보면 되고요. 아니 근데 지금 오늘 그 직접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대비는 보통의 이제 법률 대리인들, 변호인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을 대표해서는 당을 대신해서는 황정근 변호사라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소추 아마 법률 대리인이었을 겁니다. 한 분이고 이 나머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대리해서 변호사분이 3분이 계시고 또한 당원들을 대표해서 신인규 변호사인가 그분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 나가도 되는데 본인이 나겠다는 게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초식은 뭘까라는 생각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간 하나도 굉장히 활용하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은 여러 가지 물어볼 테고 거기서 한마디 되고 또한 그 주관하는 이 심판을 맡은 판사님 입장에서도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당사자가 왔으니까 좀 더 많이 물어봐야 될 테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이 당사자가 왔다고 해서 성의가 있다는 이유로 또 가점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 정도는 넘어서는 건데 굉장히 좀 뭐랄까 정치 쇼 법정에서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그럴까 이런 것은 뭐 좋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젊은 또 정치인의 좀 감각적 대응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저는 별로 맞등차나 하지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것 네. 그게 이준석 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원 80조가 문제였는데 보니까 일단 기소 시 당직 정지한다는 건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제 구제 조항을 좀 바꿔서 절충하겠다라고 했는데 잘한 겁니까? 예, 저는 긴 호흡의 명분 측면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밑에 하부 80조 사망인가를 조금 손질함으로써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것을 좀 절충한 성격도 있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조금 약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1위 당대표가 될 게 유력해도 거의 확실시돼도 요 당헌을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작년인가 4.7 재보선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뽑을 때 당원 당규 급히 바꿔가면서 출마시켰잖아요. 그리고 역풍이 상당히 컸어요. 물론 그거와 지금을 완전히 대입시키기는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저는 명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안팎으로 저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건너집의 이 사정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면 첫째는 명분에서 확실하게 밀렸다. 다시 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 때 다르고 야당 때 다르냐. 결국은 뭐 만사를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후보 지키길 위한 것임이 너무 좀 뚜렷해진 지점에서 좀 물러나겠다는 판단을 함직하고 또 하나는 실리도 다른 방어선이 있다. 이중 방어가 돼 있다. 왜? 지금 그 보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전에는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징계를 풀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고친 게 뭐예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를 풀 수 있어서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현재로 봐서는 9명의 지도부 가운데 자, 당 대표, 원내대표 다 당연직이잖아요. 5명 뽑잖아요. 5명 뽑는데 4명이 들어간다면서요. 친명 쪽이. 그러면 6명 되죠. 2명을 또 당대표 임명해. 그러면 9명의 당 지도부 가운데 적어도 8명이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든 이른바 친명 지도부가 되는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최고위원회 의결로도 또한 풀어낼 수 있다는 이런 나름의 2중, 3중 잠금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방어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명분에서 밀리는 저 조항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좀 내렸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안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만 세게 붙고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어떤 점이 박용진 의원 괜찮은 겁니까? 네. 뭐
장렬히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런 것을 열심히 얘기하고 지겠죠. 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니 우리가 현실로 드러난 건 숫자는 또 숫자대로 읽어줘야 하니까요. 네.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아. 그러니까 수도권과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6.5 대 3.5까지만 와도 굉장히 선전하는 걸로 봅니다. 총합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드릴 말씀이 없어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5달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여당 후보로 나왔던 분이 야당 후보로 나왔던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정면 대결 내지는 강대강 대결로 가면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